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 12주차 슬라이드의 제일 마지막 주제, Optimal Screening의 성질에 관해서, 그 다음에 현시 이론이라는, 현시 원리 또는 이론이라는, 자, 요 Revelation Principle, 자, 여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Optimal Screening의 이제 성질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적 또는 불완전 정보인 상황에서 Optimal Maneuver Contract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quantity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이 타입한테 물건을 얼만큼 팔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로우 타입한테는 물건을 얼만큼 팔아야 되는지, 한마디로 자원 분배 측면이죠. 이 자원 분배 측면에서 우리가 first best랑 비교해 봤을 때 first best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탑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탑이라는 거는 우리가 타입을 두 가지로 나뉘었죠.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이요. 제일 위에 있는 이 탑에서는 자원 배분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no distortion at the top. 하이 타입에서는 first best랑 비교해 봤을 때 자원 배분에 왜곡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방금 구한 거요. 이 second best contract 보면은요. 이 second best contract에서 하이 타입한테는 4개의 물건을 팔았거든요. 근데 first best에서는요. 자, 제가 first best를 그때 이거 아마 제가 다 지웠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부러 지운 건 아니고 우리가 슬라이드 11페이지에서 이제 first best를 구했는데요. 이게 창을 닫으면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first best contract을 찾았는데 이때는 로우 타입과 하이 타입한테 각각 얼마를 팔고 얼마를 받았냐면요. 그 first best contract이 분홍색으로 적어주면은 QLF랑요, TLF, 그 다음에 QHF고요, 그 다음에 THF가 각각 이 4개의 숫자가 어떻게 됐냐면은 1,4, 그러니까 로우 타입한테는 하나의 물건을 4의 가격을 받고 팔고요. 그 다음에 하이 타입 같은 경우는 4개의 물건을 16이라는 가격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하이 타입이 가져가는 quantity,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 하이 타입한테 물건을 몇 개를 팔아야 되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은 first best랑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할 때죠. 그 다음에 정보가 불완전할 때랑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로우 타입한테는 몇 개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요. 정보가 완전할 때에는 한 개의 물건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불완전할 때에는 베타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하나도 안 팔고요. 그리고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자, 요만큼 물건을 파는 건데 이거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분자는 분모보다 더 작은 숫자예요. 추가적으로 베타를 하나 더 빼준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곱 역시 1보다 작은 숫자죠. 그래서 베타의 값이 상관없이, 베타의 값에 상관없이 정보가 불완전할 때 로우 타입한테는 물건을 좀 더 적게 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irst best랑 비교했을 때요. 자, 그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원 배분 측면에 있어서요. 로우 타입한테는 정보가 불완전할 때, 제가 정보가 불완전할 때 optimal contract에다가는 스타를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완전할 때는 first best에 F를 붙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로우 타입한테는 좀 더 물건을 적게 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토션이 어느 쪽으로 발생하냐면 아래로 발생하죠. 자, 그래서 로우 타입한테는 이런 자원 배분에 디스토션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이 타입한테는 디스토션이 없고요. 로우 타입한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인투이션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인투이션은 기대 수익의 함수로부터 바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first best랑 비교했을 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first best에서 셀러의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second best랑 비교해 보면은 정보가 불완전할 때랑 비교해 보면은 유일한 차이점은 자, 여기 제일 마지막 텀 여기에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하이 타입한테 요만큼의 정보 비용을 양보해야 돼요.
이 비용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 하이 타입은 로우 타입인 척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거죠. 자신의 계약인 QHTH를 선택하지 않고 QLTL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정보 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이 타입한테 물건을 얼마나 파는지에 의존하지 않고요. QH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QL에 이제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QH 측면에서 하이 타입한테 물건을 얼만큼 팔아야 되는지 그 퀀티티 측면에서는 first best랑 second best랑 차이가 없어요. 아까 제가 왜 여기서 정보 비용에 해당되는 거를 밖으로 빼줬냐면요. 정보 비용은 QH에 관한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타입을 상대할 때에는 셀러가 기본적으로 가장 efficient한 first best에서 우리가 모든 그 surplus를요 전부 다 셀러가 가져가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어의 willingness to pay랑 자신의 marginal cost가 딱 만나는 지점, 보통 완전 경쟁 시장에서 발생되는 자원 배분이죠. demand랑 MC가 정확히 만나는 거예요. 네, 이거 아마 기억나죠? demand curve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MC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만나는 점 여기서요. 이만큼 생산을 해야지 이제 가장 efficient한 자원 배분이 이제 실현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할 때까지 그 생산 비용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높으면은요, 무조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efficiency 측면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생산을 그만큼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그 모노폴리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런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팔면 팔수록 이제 사람들한테 받아내는 모든 유니폼 프라이스가, 그러니까 유닛 프라이스가 전부 다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quantity effect랑 price effect 간에 서로 간에 트레이드오프 때문에 이제 모노폴리는 이제 물건을 좀 더 적게 팔죠.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나오는 자준 손실이 있다는 거, 아마 이런 거 미시경제학이나 경제학 원론 공부했으면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demand랑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낼 용의가 있는지 그게 marginal cost보다 크다. 그러면 물건을 무조건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같을 때까지 생산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인데 여기서 지금 first best에서는 그런 게 발생하고 있죠. QH 측면에서요. 그리고 second best에서도 first best에서 차이가 없으니까요. 이 QH에 관해서는 차이가 없으니까 똑같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로우 타입한테 물건을 얼만큼 팔아야 되는지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거를 QL에 관해서 미분해 줘야죠. 그럼 이 남아있는 거를 QL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자, 다음 슬라이드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퀘이션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QL에 관해서 자,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먼저 미분해 주면은 V는 이제 V 프라임이 되죠. 미분해 준 거. 그 다음에 CQL은 QL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 C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비용을 QL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V가 V 프라임이 되는 거죠. 도함수요. 그리고 0으로 같다고 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각각에다가 이제 이게 각각의 이 수학적 표현이 어떠한 경제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좌변은 뭐냐면은 로우 타입과 거래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로우 타입과 거래를 하는데요. 그 QL을 조금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량을 좀 더 늘린 거죠. 로우 타입과 거래량이요. QL을 추가적으로 늘렸을 때 얻을 수 있는 surplus예요. 다시 한번요.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거는 QL만큼 거래를 했을 경우 로우 타입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죠. maximum willingness to pay요. 거기다가 생산 비용을 빼준 거. 그게 바로 이제 QL만큼 거래를 했을 때 발생되는 사회적인 잉여가 되는 거죠. 자, 이 사회적인 잉여가 지금 QL을 추가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 미분한 거는요. 이걸 QL에 관해서 미분한 거는 QL을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발생되는 extra surplus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왼쪽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QL을 추가적으로 더 생산했을 때 하이타입한테 양보해야 되는 정보 비용의 증가량이죠. 자, 요게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QL을 증가시키면은요. QL을 증가시키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일단 로우 타입의 willingness to pay가 높고요. 마지널 코스트보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이 생산할수록 surplus가 증가하죠. 다시 한번 그래프로 설명하면은 자, 지금 여기에서 생산을 그만둔 거예요. 여기에서요. 지금 로우 타입의 willingness to pay는 자, 여기 A점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B점으로 나와 있어요. A점이 더 높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면은 자, 여기 사다리꼴만큼의 서플러스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왼쪽 식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QL을 증가하면은 efficiency가 한마디로 서플러스가 증가해요. 잉여가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인 잉여요. 생산자 잉여 더하기 소비자 잉여요. 이 잉여가 발생해요. 당연히 여기서는 셀러가 로우 타입한테는 어떠한 잉여를 남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인 잉여가 전부 다 생산자 잉여가 되는데요. QL 로우 타입과 거래량을 늘림으로써 그런 사회적인 잉여 또는 생산자 잉여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셀러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왼쪽은 QL을 늘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benefit, 우리가 편익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요. QL을 증가시키면은 자, 그래서 효율성이 증가하니까, 즉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니까 셀러의 프로핏이 역시 증가하죠. 그런데 동시에 QL의 증가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냐면은 스크리닝에 필요한 한마디로 하이 타입한테 줘야 되는 정보 비용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제 QL을 증가시킴으로써 나오는 커스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옵티멀 스크리닝은 이 두 가지 QL을 증가시킴으로써 얻는 편익, efficiency죠. efficiency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커스트가 발생되냐면은 한마디로 그 하이 타입한테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정보 비용이요. 이게 역시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에 의해서 옵티멀 스크리닝은 정확하게 결정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라는 거는 만약에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편익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비용도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오프라고 얘기를 하죠. 물건을 샀을 경우에 효용이 증가하지만 그 물건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해서 결국에 예산 제약이 예산이 그만큼 이제 타이트해지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오프, 경제학에서 트레이드오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QL에 관해서 이러한 트레이드오프에 의해서 이제 옵티멀 QL이 이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QL을 증가시키면은 정보 비용이 증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QL은 로우 타입과의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퀄리티로 생각하는 게 더 좋거든요. 한마디로 로우 타입한테 보장하는 어떤 제품의 성질이에요. 그런데 로우 타입의 퀄리티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하이 타입이요. 이제 자신의 그 상품인 QH만큼의 품질을 가진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로우 타입 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 말은요. 이코노미 클래스를 좀 더 좋게 만들면은요. 실제로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듦으로써 그 에어라인도 좀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하는 그 투어리스트도 좀 더 그게 이제 그 효용이 좀 더 증가하고요. 자, 그걸 좀 더 증가시키고 가격을 좀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어요. 이코노미 클래스한테요.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좀 더 여기서 한 10만원, 20만원 더 지불하고 이것보다 좀 더 편안한 좌석,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그런 그 기내식이요.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 클래스를 좀 더 안 좋게 만든다는 거죠. 고의적으로요. 이런 고의적인 행동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걸 좀 더 안 좋게 만듦으로써 비즈니스 클래스가 이코노미 클래스로 스위치하는 이 현상, 한마디로 스크리닝이 이제 붕괴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스위치 됐을 경우에는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충분히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려는 그런 고객들은 그냥 비즈니스를 이용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하게 하고, 한마디로 선별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QL을, 그러니까 이코노미 클래스의 퀄리티를 좀 더 증가시키고 선별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의 가격을 더 깎아줘야 돼요. 그만큼 비즈니스 클래스한테 들어가는 정보 비용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이요. 그 비용이 좀 더 늘어나게 돼요. 안 그러면은 비즈니스 클래스인 사람들이 이코노미 클래스도 충분히 괜찮네 하면서 스위치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는, 에어라인 입장에서는 손실이죠. 비즈니스 클래스가 실제로 그 비즈니스 클래스 트래블러는 비즈니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계속 에어라인 입장에서 발생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수익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얻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QL을 증가시키면은 한마디로 하이 타입한테 추가적으로 깎아줘야 되는 비용이 그만큼 증가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QLF랑 QLL 스타를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인투이션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가격 차별을 위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야. 이거 뭐냐면 고의적으로 회사가 제일 안 좋은 상품은 좀 더 안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 일단 우리가 와인바를 가도 제일 안 좋은 와인이 일단 하나 있어요. 바로 하우스 와인이죠. 그렇게 하나 놓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위에 좀 더 와인 퀄리티를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와인을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와인을 선택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인센티브 장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차를 타도 제일 안 좋은 좌석이 있죠. 그 안 좋은 좌석은 좀 더 고의적으로 덜 안 좋게 만들어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퀄리티랑 비교해 봤을 때, 그 회사 철도를 운영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거는 좀 더 좋은 좌석을 원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좌석을 이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스크리닝 프로시저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일단 두 번째 제가 관련돼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정보 비용이, 그러니까 QL을 증가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정보 비용이 베네핏보다 충분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등식이 만족한다는 거죠. 이 등식이 항상 만족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셀러 입장에서 로우 타입과의 거래를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자, 제가 첫 번째 요거랑 관련돼서 하나만 그래프를 더 그려보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first best에서는 지금 왼쪽 베네핏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QL에 관해서 자, expected profit 자,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QL에 관해서 그려주면은 첫 번째 게 자, 여기 surplus가 이렇게 되고요. surplus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surplus가 극대화되는 지점이 바로 QLF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econd best일 때 surplus에다가 정보 비용 뺀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surplus에다가 이제 information rent를 이제 빼준 거죠. 자, 그래서 QL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서로 간의 이 갭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갭이 이제 상징하는 거는 이제 하이 타입한테 양보되는 그런 정보 비용이죠. 그래서 세컨 베스트일 때는 어디서 극대화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QL 스타에서 극대화되는데, 그래서 QLF랑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디스토르션이 발생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죄송해요. 이 그림을 꼭 하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보 비용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그래서 QL을 증가시키는 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손해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로우 타입과 거래를 셧다운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자, 그래서
요 이퀄리티가 언제 성립하는지 보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제 QL만큼 거래를 했을 경우 발생되는 정보 비용, 왼쪽은 거래를 했을 경우 발생되는 surplus,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profit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로우 타입과 거래를 그만두는데 언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서 베타가 충분히 크면은요, 오른쪽의 우변은 충분히 커지고 좌변은 줄어들어서 결국 이 부등식이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베타가 충분히 클 때, 또는 여기서 삼각형, 요거 이제 델타라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green letter 델타예요. 델타, 세타는 아까 뭘 의미했냐면은 세타 h에다가 세타 l을 빼준 거예요. 자, 요 차이가 충분히 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 요 삼각형 요 델타 세라가 충분히 크면은요, 역시 우변이 이제 충분히 커지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델타가 충분히 크다는 건 세타 h가 세타 l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큰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로우 타입과의 거래를 셧다운 하는 게 더 옵티멀이에요. 자, 왜 그런지 인투이션을 생각해 보면요. 베타가 충분히 클 경우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 타입일 가능성이죠. 하이 타입이 충분히 많을 경우에는 하이 타입한테 줘야 되는 그 expected information rent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렌트 익스트랙션 측면에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정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니까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로우 타입과 거래를 셧다운하는 게 더 이득이고, 세타 H가 세타 L보다 충분히 크다고 하면은요, 이 둘 간의 거리가 충분히 크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이 타입이 내야 되는 낼 수 있는 그 willingness to pay가 주어진 퀀티티에 의해서요, 주어진 퀀티티에서 하이 타입이 낼 수 있는 willingness to pay가 그 로우 타입의 willingness to pay보다 훨씬 크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역시 로우 타입과 거래를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 또는 BMW, 아우디 이런 고급 프리미엄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약간 그 프리미엄 차보다 좀 더 저렴한, 그러니까 일반 중산층들을 위해서 차를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그럴 경우에 그런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런 중산층이 주어진 퀄리티에 낼 수 있는 그런 willingness to pay랑 하이 타입의 willingness to pay랑 격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산층과 거래를 하지 않죠. 일부 이제 상류층,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상류층하고만 이제 거래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타 H가 충분히 클 때에는 한마디로 이제 거래를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example에서 이런 셧다운 policy는 언제 발생했냐면은 베타가 0.5보다 클 때 발생했죠. 아까 세타는 하이 타입 같은 경우는 8,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4였거든요. 그러니까 둘 간의 차이를 4로 고정시켜 놓은 채 베타 갖고만 우리가 컨트롤 했죠. 그래서 베타가 2분의 1보다 클 경우에는 한마디로 하이 타입하고만 거래를 하는 게 옵티멀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한 적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투이션은 만약에 베타가 충분히 커질 경우에는 그만큼 정보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하이 타입하고만 거래를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이 타입은 이제 자신의 인포메이션 어드밴티지로 인해 가지고 0보다 큰 그런 페이오프를 얻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렌트가 되는 거죠. 반면에 로우 타입은 자신의 타입을 그대로 리뷰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자신이 하이 타입이라고, 그래서 willingness to pay가 이만큼 높으니까 나한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가 않죠. 자, 그래가지고 로우 타입은 그런 informational disadvantage 때문에 어떠한 렌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optimal transfer 룰은 이제 각각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의 그런 특징에 의해서 바로 나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첫 번째 거죠. 하이 타입한테는 어떠한 자원 배분에 있어서 디스토션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로우 타입한테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 정보가 완전할 때에 비해서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좀 더 적게
또는 퀄리티가 좀 더 낮게, 퀄리티를 좀 더 낮게 그렇게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 인사이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크리닝에서 제일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가가지고요. 방금 우리가 찾은 게 셀러의 기대 수익 측면에서요. 자, 이 사이에 있는, 자, 이 그래프를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정보가 불완전할 때 이게 과연 최선이냐, 셀러 입장에서. 이것보다 계약을 좀 더 우리가 잘 만들면은 first best랑 좀 더 근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정답은 no예요. 한마디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first best랑 second best 간의 이 차이 있죠. 요거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서 한마디로 셀러가 바이어의 정확한 willingness to pay를 모르니까 발생되는 어떤 그런 기대 수익을 그만큼 크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 비용이죠. 한마디로 그런 information asymmetry부터 나오는 기업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의 비용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 증가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달랑 2개의 컨트랙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메뉴를 딱 2개만 보여준 거죠. QLTL, 그 다음에 QHTH요. 각각의 타입당 딱 하나. 그러니까는 하이 타입 같은 경우는 하나 거기서 QHTH 선택하고요.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QLTL을 선택하죠. 이렇게 타입당 딱 하나의 컨트랙 딱 2개만 만들어서 그걸 이제 메뉴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예를 들어서 로우 타입, 하이 타입 딱 2가지 타입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3가지 메뉴, 3가지 컨트랙으로 구성된 메뉴를 보여주거나 10개, 11개, 20개 이렇게 더 많이 선택권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바이어가 그 중에 그런 다양한 그런 대안들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기대 수익이 좀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계약을 선택하기 전에 메뉴를 보여주기 전에 바이어랑 셀러 간의 어떠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서 정보의 그 에이시메트리가 있으니까요.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어떤 솔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이어한테 어떤 그런 세타에 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요. 계약의 숫자를 좀 더 늘리고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컨트랙보다는 더 잘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지금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레벨레이션 프린시플 현시 이론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현시 이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학부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요. 그러니까 원래 가장 간단한 인투이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아웃컴이요.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아웃컴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directly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이걸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랑 자, 이 다이어그램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 이런 거는 우리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 현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됐던 이유는 우리가 이 example에서 바이어랑 셀러 간의 이 거래를 다루는 이 example에서 컨트랙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3가지 컨트랙으로 구성된 메뉴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셀러가 그거 이상의 프로핏을 받을 수 없다. 자, 요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한 그 컨트랙이 실제로 optimal contract이라는 거예요. 셀러의 기대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optimal contract이라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려고 이 현시 이론을 잠깐 얘기한 것 뿐이에요. 왜 첫 번째, 왜 3개를 예를 들어 선택권을 주면은요. 그러니까 Q1, T1, Q2, T2, 그 다음에 Q3, T3. 자, 이렇게 만약에 주면은 더 수익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왜 no라고 질문을 받으면은요. 여기서 3개를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 low 타입은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타입도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 이 중간 이 컨트랙은 한마디로 계약 메뉴에서 빼도
이 메뉴에서 빼도 전혀 결과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자, 이런 인투이션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타입수랑 지금 마켓을 두 가지 타입으로 세분화시켰다. 그럴 경우에는 메뉴를 딱 두 개, 아니면 마켓을 한 10개로 세분화시켰다. 그래서 타입이 발생 가능한 타입이 10개다. 그러면은 메뉴를 10개의 컨트랙으로 구성된 그런 메뉴로 딱 제시하면은 그 중에 이제 셀러의 기대 이윤이 가장 극대화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 현실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요. 제 생각에 학부 과정에서는 그냥 이러한 프린시플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되게 중요한 프린시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프린시플을 실제로 발견하고 증명한 세 분의 경제학자 있죠. 레오니드 후르비치인 것 같아요. 정확한 말은요. 이분은 이제 폴란드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릭 메스킨, 그 다음에 로저 마이어슨. 이 세 분은 2007년도에 다음과 같은 이런 레벨레이션 프린시플을 통해서 이거 이제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이제 개척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어떻게 시장 대신에 다른 메커니즘을 디자인해야지 스크리닝이 이제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해서 이제 그런 초석을 닦은 그런 공헌도로 인해 가지고 2007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요. 두 번째 슬라이드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영상부터는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영상부터는 제가 새롭게 올려놓은 그 슬라이드로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